역사는 최태성! 자, 제 길을 받으소서. 혀깨 물었어 지금. 어떡해. 아파. 자, 어쨌든 저 열심히 할게요.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목이 갈라져라. 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맛에 저도 이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약 같아요. 네, 이게 요 카메라 딱 앞에 들어서 정말 좀 까부러져 있었거든요. 네, 딱 여러분들 딱 이게 만나는 순간부터는 다시 또 힘을 내는. 피난다. 야, 이거 어떡하냐. 피만 난다. 피만 나. 제대로 깨물었어 지금. 자, 네, 이렇게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고종이 이제 완전히 실세가 되어서 친정, 직접 정치를 한단 말이죠. 자, 이때 상황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우리는 이 고종의 친정이라 직접 정치를 하는 그 형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소. 자, 이 고종의 친정 시기에는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데 대내적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그 앞에 이 흥선대원군이 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했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어떤 세력들이 성장하냐면 이 내부적으로 이 통상 개화파들이 꽤 성장합니다. 네, 이 통상 개화파들이 상당히 성장하는 모습들. 대표적인 통상 개화파가 있다면 바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인물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도 통상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 사실 박규수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 감사였어요. 제너럴 셔먼호 불태우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통상수교 거부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개화하자 그래요? 원래 인식이 그랬어요. 개화해야 된다고. 근데 제너럴 셔먼호는 그 개화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초대로 와가지고 괴롭혔으면 혼내야죠. 그건 개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래서 그걸 연결하실 필요는 없겠다. 자, 그리고 이때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바로 외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앞에 있었던 그 프랑스, 미국, 결국 우리 문을 못 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그 일본이 따라쟁이들, 프랑스, 미국 그 제국주의를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포 뻥뻥뻥뻥 때리는 거 놀래가지고 백기 들면서 문 열었잖아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바로 통상수교하자. 나 아니면 우리 싸운다라고 이제 전개된 그런 운동이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 인근에서 이 운요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 인근에서 펼쳐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통상개화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밀고 들어오니까 그래, 그럼 이 기회에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좀 다른 외교 정책, 원래 이게 정권이 바뀌면 그 앞에 있는 정권과는 좀 다른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정책들을 펼치자라고 해서 체결한 조약, 결국 일본과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76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 그죠? 다 서구화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구화되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이 1876년 강화도 조약. 여기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그 물에 발을 담궜고 서서히 자본주의 근대화되는 그 모습들을
가게 되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까지 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강화도 조약은요. 자, 강화도 조약은요.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냐면, 자, 우선 갑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요. 먼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우리나라가 맺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최초의. 그러니까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평등한 개념 속에서, 동등하던 개념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자, 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인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요. 자, 먼저 갑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어디 문을 열었냐면 부산 문 열었고요. 부산, 그다음에 원산, 이후에 인천 이런 순서대로 이제 문을 열 거예요. 부산 외 두 군데를 열라고 했거든요. 이런 내용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최혜국 대우 규정은 없어요. 자,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지금 조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뭘 얘기했냐면 만약에 다른 나라랑 조약 체결할 때 우리나라한테 주지 않았던 혜택을 다른 나라에 주면 우리도 자동으로 그 혜택에 준하는 것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최혜국 대우예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염려하지 마. 다른 나라는 조약 안 맺어. 이거 빼자. 라고 해서 빼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조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동시에 어떤 조약이냐면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입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조약들로 또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데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불평등한 조약인지 그 내용들 지금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우선 이 불평등 조약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와우. 해안 측량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안 측량권. 해안 측량권. 아니, 여러분들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몸을 만져. 좋아, 안 좋아?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우리의 주권을 뭉개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온 일본 사람들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죄를 지었어. 벌 줘야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그거를 못하게 해요. 그게 바로 영사재판권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나라 영사, 즉 일본 영사가 일본 사람들을 재판하겠다. 이건 이제 치외법권이라고도 하지요. 이 치외법권들을 일본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인들한테 모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그 부속 조약을 살펴보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대박.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무관세 조항이 들어갑니다. 무관세. 관세 설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니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그 영국산 그 산업혁명으로 지금 엄청나게 면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막 싸게 질 좋은 면제품이 싸게 지금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면제품 만든 사람 어쩌라고? 관세도 없이 훨씬 싸고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 그 면제품 만든 사람 어쩌라고? 경쟁력을 기를 동안 관세를 통해서 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다 죽어나는 거지 이제. 그죠? 게다가 일본 사람들이 무제한 곡물의 유출, 무제한 곡물 유출. 이 나중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쌀값 어떡할래? 우리나라 먹을 것도 없는데 나가면은 우리나라 쌀값 폭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작게 열렸던 일본과 작게 시작했던 이 강화도 조약이 결국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돼서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조약은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갖고 들고 FTA를 맺고 있는데 그 FTA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사가 언젠가는 또 평가하게 될 겁니다. 조약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 고종의 친정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는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문 열었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개항이다. 개항이다. 자, 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쪽은 문 열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쪽이 있는 반면에, 이런 쪽을 우리는 개화파다. 네, 개화파다. 개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개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있을 수 없어, 내 몫이시오, 말도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항상 그렇잖아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호위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배척한다는 거,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즉 사악한 건 서양 문물이 되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흥선대원군 때 통상수교 거부했잖아요.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먼저 저는요, 이 개화파들한테 한번 내용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화파, 일단 여러분들 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실세들이 지금 개화파에 들어가 있겠죠. 이 개화를 이끌었던 그 기구가 뭐였냐면요, 완전 중요해. 이 개화를 이끌었던 그 기구가 뭐였냐면요,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곳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이 개화 정책을 이끈 곳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다. 통리기무아문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갑오개혁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 1차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그곳이 어디였냐면 군국기무처예요. 즉 개화정책, 초기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곳은 통리기무아문, 그 다음이 갑오개혁을 이끌었던 것은 군국기무처.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별표, 별표, 빵.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통리기무아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정책들이 펼쳐 나갔는지, 이 개화파 중심의 정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군대 개편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은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겠죠. 그래서 군 개편, 군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군 개편이요, 크게 먼저 신식 군대를 만들어요. 신식 군대. 자, 그 신식 군대가 뭐였냐면 굉장히 그 특별한 그런 어떤 기계를 다루는 그런 부대라고 해서 별기군이라고 합니다. 별기군. 이 별기군, 신식 군대. 요거는 이제 누가 지휘를 하냐면 바로 일본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식군대 만들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 후기, 여러분들 양란을 거치면서,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중앙군 5위 체제가 5군형,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5군형 체제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했죠. 이제 이때 오면 그 5군형이 바로 구식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식군대, 신식군대 만들었으니까 구식군대가 뭐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별기군을 만들고 바로 이 5군형을 이영으로 축소합니다. 이건 일종의 정리해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식군대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배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절단들을 많이 보내요. 사절단들을 많이 보내는데, 자, 어떤 사절단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청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자, 이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들을 영선사다라고 해요. 영선사. 사실은 이 영선사는 특히 청나라에 가가지고 그 서구 문물, 특히 서구 기계, 무기들 있잖아요. 그 무기를 보고 배워오는 그런 명을 띠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뭘 보내냐면요, 일본에는요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일본에는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자, 이 수신사가 굉장히 특히 이제 이거 김홍집 2차 수신사, 이 김홍집이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
이 수신사가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그 파문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수신사가 가져온 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책자가 뭐였냐면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자를 하나 가져와요. 이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조선책략의 핵심은 뭐였냐면 러시아 방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방러하기 위해서는요. 친중 결일 연미 미국과 수교하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고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파문을 일으킵니다. 뭐?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바로 제너럴 셔먼호 신량요. 우리랑 그렇게 철저히 원수인데 그들과 수교를 해. 말도 안 돼.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사 파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 건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영남 만인소 사건. 네. 이 영남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합니다. 영남 지역에 만여 명의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다라고 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수신사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연미하니까 이제 미국과 수교를 하잖아요. 그죠? 예. 방랑학에서 연미해서 결국 이제 이게 미국과 수교가 되는데 이렇게 수신사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조사 시찰단도 파견해요. 조사 시찰단.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신사유람단이라고도 불렸던 건데요. 이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는 이제 신사유람단, 예전에는 이제 신사유람단, 원래 유람하러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보고 배워 오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암행어사 형식으로 왜냐면 바로 당시에 이 조선쟁들은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했던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도 파견해요. 미국에도 파견하는데 이 미국에 파견한 그 사절단은 우리는 보빙사라고 합니다. 보빙사. 이 보빙사는 아까 여러분들 조미소 통상 조약 미국과 수교를 해요. 수교를 하고 그 수교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그런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사절단들을 지금 파견해서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개화파들이 나름대로 지금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쨌건 이 위정척사파는요. 이 위정척사파는 바로 이런 그 개화 정책에 대한 그 반발 엄청나게 크겠죠. 개화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오군영을 지금 이영으로 폐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라는 거예요. 임오년 1882년 임오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 그래서 임오군란이다라는 겁니다. 이 임오군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임오군란의 어떤 그 주도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구식군인들. 여기 지금 이제 이영으로 좀 축소했잖아요. 그죠? 그 구식군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들 이제 따라 있는 어떤 그 빈민들이 있겠네. 잠깐만 저 얼굴 좀 더 좀 보여주세요. 네. 이 구식군인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연결된 듯해요.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연결돼 있는 듯합니다. 이게 뭐 명확히 아주 문서화돼서 딱 흥선대원이 연결돼 있어.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 배후에는 흥선대원이 있는 듯해요. 결국은 이제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 이런 개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고종, 그 고종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바로 민씨 세력들이에요. 바로 민씨 세력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종의 부인 명성황후. 명성황후 영민씨거든요. 그들이 새로운 세도 세력이 되고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명성황후 죽여라! 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황급하게 피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임오군란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이 정부가
이러다가 우리 이제 끝나겠어 라고 하면서 이러다 우리 민주시대가 끝나겠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한테 SOS를 보내요. 이거 정말 안 좋은 수가 오픈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고작 그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어떤 이런 방식은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외세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외세를 의존해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 이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권 유지가 되면요 뭔가를 더 많이 내줘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순간일 텐데 결국은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들어와요. 이모군란은 결국은 청이 진압을 합니다. 청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청이 진압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흥선대원군 있잖아요. 이 구식군인들 이 구식군인들 그냥 엄청나죠 그냥.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은 납치를 해가요. 그리고 이 명성황후는 다시 복귀를 했겠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공짜 없다니까요. 이 청에 대해서 뭔가 줘야 돼요. 지금부터. 자, 뭘 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히 많이 줘야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청나라 군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IMF 때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딱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돈 한 푼 없게 되니까 IMF 조직에서 우리 이래라 저래라 다 간섭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좀 안겨줘야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거예요. 조청상민 수륙 아이고 이름도 길다. 무역 장정, 즉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체결한 약속이라는 얘기인데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뭐냐면요. 바로 내지 무역의 길을 열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강화도에 체결했을 때는요. 일본 상인들이 내지, 즉 육지로 안으로 쑥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 부산 지금 열었잖아요. 거기서 심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이걸 우리는 간행이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만 무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만 무역하는 걸 열어버린 거예요. 서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줘야 된다니까요. 공짜가 어딨어. 말도 안 되지.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별기군을 지휘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식군인이 바로 일본 너희들 명성황후 타겟, 그 다음에 일본 타겟, 이게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우리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뭐가 잘못인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 피해봤어. 우리도 조약해. 라고 해서 일본은 뭐냐면 니네들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공사관은 치해복권 지역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대사관 이런 데는 치해복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희들이 우리를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일본과 또 체결한 조약이 있습니다. 자, 일본과 체결한 조약. 자, 그 조약은 뭐냐면요. 그 조약은 바로 제물포. 왜냐면 이때 이 99인들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제물포가 쫓아가요. 일본을 잡아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야. 어디까지? 제물포까지. 제물 어디? 인천. 네. 거기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 이 제물포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결국은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 청나라 진압을 했죠. 그리고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죠. 이 제물포 조약 체결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청일 양군이 주둔하게 되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바로 이거 하나 하려고 명성황후 그 민씨 세력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외국을 의존했을 때 나타난 결과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
청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일본 군대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젊고 이 젊은 혈기로 좀 왕성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상황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청나라 군대가 아주 배나라 감나라 이러지요. 일본 군대 들어와 있죠. 있을 수 없다. 이걸 물리쳐야 되겠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저항하는 젊은 청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답답할 때 늘 청춘들이 일어서거든요. 어떤 청춘들이 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일수호조교, 즉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보셔야 돼요. 특히 운용호 사건 연결되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란 왜 해안 측량권 영사책방권 들어가서 열받는 어떤 그런 조약이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이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개화파가 통일기범 중심으로 여러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었고요. 각국에 이렇게 사절단들을 파견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구식군인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 구식군인과 빈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바로 1882년에 있었던 이모 군란. 하지만 여기서 결국 청을 불러들였고 청이 결국 진압을 하는 모습들 이러면서 내정관서 강화되었고 조청난민술 무역정책이 체결되었고 일본도 우리도 군대 데리고 가서 재물포 조약 체결하면서 우리도 군대 들어와서 우리를 스스로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외국 군대가 주둔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더라. 자, 이런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 들끓는 청춘의 뜨거운 심장, 뜨거운 가슴이 있을 겁니다. 그 심장을 만나러 갑니다.